네, 반갑습니다. 사실 행사에 기대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약간 긴장이 되는데요. 그리고 앞에 이제 광고 세션이 생각보다 길어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데 조금 컴팩트하게 발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뱃사의 전지환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태스크 특화 언어 모델, 소위 말하는 이제 프라이빗 LLM을 만드는 이제 저희의 경험과 팁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크게 관심 없을 것 같아서 빠르게 생략을 하고요. 어젠다 먼저 소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LLM을 막 단순히 뭐 챗GPT나 뭐 클라우드, 뭐 제미나이 같은 것들을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만을 위한 프라이빗 LLM을 만들고 싶으신 목적들이 다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LLM을 자체 구축할 필요가 있을까? 왜 필요할까?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최신의 LLM보다 더 빠르면서 똑똑하게 만들 수 없을까가 주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모델을 더 똑똑하게 만들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모델의 답변을 어떻게 강화할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속도와 운영 비용을 어떻게 속도를 높이고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저희가 이제 프라이빗 LLM들을 구축하면서 이제 겪었던 경험들을 좀 실험 몇 개 바탕으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이제 프라이빗 LLM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뭐 GPT나 혹은 뭐 클라우드일 수도 있고 혹은 오픈소스 모델들, 뭐 라마나 미스트라 같은 그런 모델 기반으로 우리 회사가 들고 있는 고유의 데이터, 그 데이터가 뭐 의료일 수도 있고 근육일 수도 있고 법률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죠. 우리 회사가 들고 있는 고유의 데이터로 우리 회사 고유의 랭귀지 모델, 내 회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태스크에 맞게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모델을 프라이빗 LLM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크게 세 가지의 용도로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보안이겠죠. 외부 반출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심지어는 모델의 생성 한 글자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정말 회사의 인프라 안에서 돌아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는 뭐 정말 특정 도메인 혹은 작업에 최적화된 LLM. 뭐 특히 이제 작업하려는 태스크의 뭐 아웃풋을 예를 들어서 뭐 JSON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특별한 포맷을 요구한다든지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LLM을 뭐 추가로 학습시키거나 해석 증강에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키워드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 이제 많은 죄송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여기 뭐 의사결정자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팀 내에서 실제로 실무를 하신 분들 계실 건데요. 보통 이제 우리 회사에서도 뭔가 LLM을 구축해서 사용하자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의사 결정자 분들의 니즈는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GPT-4보다 똑똑해야 돼요. 적어도 내가 푸는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아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하는데 GPT-3보다 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세 가지의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LLM을 더 똑똑하게 만들기, 그 다음에 LLM에 치트시트를 주기, 소위 말하는 허니비브를 주기, 그 다음 마지막으로 LLM이 생성할 수 있는 부담을 퀀타이즈나 캐시로 줄여주기. 이렇게 총 세 개의 방법으로 LLM을 더 똑똑하면서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이제 뭐 파인튜닝이라든지 뭐 레그, 퀀타이즈, 캐시 뭐 이런 이제 약간 기술적인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미 다 잘 아시는 분들 계실 거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여기 이 발표에서 조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약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토픽은 파인튜닝, LLM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사실 파인튠? 학습을 시킨다고? LLM을 학습시키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소위 말하는 작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도 뭐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막 4억, 5억이 넘어간다는데 이게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 맞아? 같은 궁금증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모델을 하나하나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제너럴한 태스크에 대해서 잘 훈련된 모델을 가지고 우리 회사의 미션, 우리 회사의 태스크에 맞춰서 최적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이런 작업들을 파인튜닝이라고 해요. 특정 작업을 훨씬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로 모델을 추가로 학습시키는 과정을 파인튜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파인튜닝이 왜 필요한지 마찬가지로 또 조금 더 LLM을 파보신 분들은 소위 말하는 뭐 우리 벡터 DB 같은 거 때려가지고 검색을 증강하는 거나 혹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만으로도 사실 성능이 충분한 것 같은데 왜 파인튜닝 해야 돼요? 같은 질문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질문에 대한 대답 자체는 그런 조금 더 저렴하고 쉬운 기법으로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원하는 형태로 정말 잘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파인튜닝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보험이라든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뒤에 발표 설명드릴 뭐 법률 같은 자료에 대해서 이제 그 생성을 시도해 볼 때 뭐 어느 정도 말이 되는 답변 LLM을 만들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그 법조문 판결문에 맞는 정확한 답변 혹은 뭐 LLM이 원래 잘 모르던 뭐 의료나 뭐 금융 관련 지식 그런 것들을 똑바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파인 튜닝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약간만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면은 아까 전에 이제 그 여러 개의 모델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어토노머스 에이전트 같은 워크플로우들도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조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모델이 이제 뭐 제이슨 같은 걸로 대표되는 굉장히 스트럭처된 답변을 내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모델이 답변하는 패턴을 뭔가 특정 형태로 강제할 때 이제 파인 튜닝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래서 비교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유명한 미스트럴 7밀리언 모델 가지고 왼쪽에 조금 글자가 작습니다라는 그 법률 특히 이제 형사 재판 쪽 관련 판결을 가지고 약간 프롬프팅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 봤어요. 사실 한글 태스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한글 태스크에 대해서 잘하는 그 업스테이지의 솔라나 혹은 여기 이제 야놀자 EV 같은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만은 파인 튜닝의 장점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좀 소위 유명한 모델을 미스트를 사용을 해봤고요. 보시면은 베이스 모델도 뭔가 그럴싸한 답변을 내놓긴 내놓는데 사실 제가 왼쪽에 프롬프트에 제이슨 아웃풋을 내라라고 몇 차례나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이슨으로 답변을 안 냈는데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에 얼라인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답변 자체도 사실은 틀렸습니다. 그런 반면에 제가 이제 10밀리언 토큰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그 한글로 치면은 책 한 6권에서 7권 정도 되는 분량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해봤을 때 정확하게 이제 내가 원하는 답변의 형태 그 다음에 내가 기대했던 답변의 품질로 결과를 잘 생성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책 6권, 7권 학습하는데 대체 얼마나 비싼가요? 얼마나 오래 걸려?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볼게요. 약간 더 들어가면 이제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 소위 말하는 이제 파라미터 최적화된 이제 미세 조정 기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 모델 그 7밀리언은 7조 개인데 7조가 맞나요? 70억 개인가요? 네, 70억 개입니다. 70억 개의 이제 그 파라미터를 전부 학습하는 거는 굉장히 비싸고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 대신에 그 파라미터의 일부 혹은 파라미터를 고정해둔 상태에서 뭐 어댑터라고 하는 특정 레이어를 추가로 붙여가지고 학습하는 방식을 그래서 파라미터 에피소드 파인 튜닝 페프트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여기 이제 조금이라도 LLM을 다뤄보셨던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라면은 익숙하실 로라나 큐로라라는 기법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제 최근의 연구 결과를 몇 개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제 도라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로라의 가중치를 조금 더 작은 구성 요소로 분해를 하면은 이 로라가 내가 훨씬 더 기존보다 그 소위 말하는 어댑테이션 하는 파인 튜닝 하는 레이어의 그 개수가 적어도 더 학습이 잘 되는구나라는 사실이 몇 달 전에 발견돼서 논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법도 좀 테스트를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런 파인 튜닝을 잘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최적화된 라이브러리.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이제 프라이빗 LLM 작업할 때 보통 언슬러스라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쓰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뭔가 모델 학습을 최대 2배까지 가속화할 수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직접 실험을 해봐야겠죠. 이제 그 엘박스라는 이제 유명한 이제 법률 관련 회사에서 형사재판 기록을 이제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를 포함해서 총 8,400개의 판례, 이제 토큰 개수로 치면은 책에서 한 6번, 7번 정도 분량을 이제 그 저희가 데이터로 썼고 이제 처리를 그 이밸리에이션 잘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제이슨 아웃풋을 강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트레이닝을 이제 구하기도 어렵고 비싼 3억, 5억짜리 비싼 GPU를 쓰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클라우드나 혹은 시중에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엔비디아 L4라는 이름의 저렴한 GPU를 가지고 보통 시간당 $1쯤 해요. 클라우드에서. 그래서 이런 걸로 파인 튜닝을 눌러봤고요. 모델의 설정 같은 게 있습니다만 이런 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밸리에이션을 해보면 일단은 저희가 총 3가지의 인사이트를 공유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예측의 유사도 기반으로 측정을 해봤을 때 가장 왼쪽에 파란색 바가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베이스라인에 해당하는 거는 총 저희가 100개의 테스트 셋, 50개의 테스트 셋을 각각 최대 2점까지 매겨봤을 때 한 20, 한 7, 8점 정도 굉장히 낮은 정답률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러면 이 오답이 어디서 나왔냐를 확인해보면 많은 오답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롬프트에서 요구했던 제이슨 아웃풋을 제대로 생성을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아예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반면에 이제 소위 말하는 가장 유명하고 비싼 이제 GPT-4 같은 모델은 이렇게 맥락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음에도 그럭저럭 좋은 답변을 보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여기 파란색의 가장 오른쪽 그래프. 저희가 이제 작은 세버빌리언 모델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파인 튜닝을 해봤을 때 GPT-4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이제 그 특정 리거리나 태스크에 대해서는 뽑아내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이 생각보다 굉장히 쓸만하고 뭔가 적은 비용으로 그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까지는 확인이 되었고, 그러면은 이 그 튜닝 파인 튜닝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라고 해보면은 잠깐 뒤에 슬라이드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가 아닌가? 네, 여기 맞네요. 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로라와 도라라는 기법, 그 다음에 이제 언슬러스라는 수작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로라와 도라의 트레이닝 코스트 자체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한 트레이닝 시간 기준으로 한 아까 책 6권 7권 분량 트레이닝 하는데 9시간 반에서 10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 정도는 아까 시간당 1달러라고 했으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0원 정도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뭐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GPT-4를 뛰어넘는 이제 트레이닝을 할 수 있고요. 사실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로 훨씬 더 복잡한 태스크를 푸시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 파인 튜닝이라는 기법만으로도 충분히 그 최신의 모델에 준하는 혹은 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관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최적화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학습 속도를 최대 2배로 늘릴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한 뭐 5,000원, 6,000원 정말 커피 한 잔 금액만 가지고도 충분히 성능 좋은 모델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일단 실제로 좀 파인 튜닝을 몇 번 해보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인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데이터 이제 과학에서 약간 금과 같은 말인데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가 정제가 안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고요. 그 소위 말하는 뭐 파인 튜닝이나 혹은 이제 그 레그 같은 태스크에서 많이 이제 샘플로 쓰시는 게 논문 같은 데이터를 많이 넣어가지고 이제 결과를 보여주세요. 결과가 굉장히 잘 나오죠. 근데 그 이유는 논문이라는 정보는 말 그대로 정말 석박사급의 인재들이 한 문장 한 문장 정성 들여서 쓴 이제 텍스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정제된 텍스트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파인 튜닝을 했을 때 혹은 레가를 했을 때 결과도 굉장히 잘 나오는 반면에 실제로 우리가 쓰는 뭐 예를 들어서 보험 약관이라고 했습니다. 보험 약관, 그림, 표, 뭐 내가 모르는 설명들, 뭐 각주, 미주, LLM이 혹은 사람조차도 잘 이해할 수 없는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로 그냥 단순히 파싱을 해버리면 이제 의미 없는 그냥 텍스트 뭉치들이 나와요. 이걸 가지고 파인 튜닝 해봤자 결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는 정제하는 과정이 정말 꼭 필요하고요. 이 부분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PDF를 파싱을 할 때 마찬가지로 그런 파싱을 이제 그 정말 잘하는 LLM을 별도로 트레이닝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법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 슬라이드에서 말했습니다만은 이제 소위 말하는 GPT-4에 준하는 정도의 레벨이 내가 원하는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는 적게는 한 5, 6천 원, 많게는 한 10만 원 정도 비용으로 충분히 트레이닝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책 수십 권 분량이 비교적 많은 데이터로 학습해도 그러하고, 저는 일부러 이제 소위 말하는 구하기 쉬운 GPU를 실험용으로 사겠습니다만은 사내에 좀 더 좋은 GPU가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빠른 시간,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아마 학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뭔가 그냥 사용하는 약간 미세한 꿀팁 중에 하나인데, 파인 튜닝을 할 때 단순히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태스크에 맞춰가지고 그 파인 튜닝한 데이터에다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했을 때 성능 향상이 생각보다 좋았던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제이슨이라든지 혹은 API 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형화된 아웃풋을 요구했을 때 그 정형화된 아웃풋을 내달라고 프롬프팅을 해서 그 데이터를 실제로 그 파인 튜닝에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이제 그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파인 튜닝 얘기 여기까지 가볍게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관심 있으실지도 모르는 주제, LLM에게 어떻게 이제 커닝 페이퍼를 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레그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레그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는 이제 그 단어의 준말인데요. 말 그대로 입력한 질문과 상관이 있는 데이터를 검색해서 가져온 맥락을 그 내가 원래 했던 질문이랑 같이 LLM에 넣어요. 그러면 LLM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형사재판 같은 데이터를 처리할 때 그냥 형사재판의 뭔가 상황과 이유 정도만 주고 판결을 해라.
이거 보기에 같은 비슷한 이제 상황이었던 그 사례가 요런 사례가 있었어라고 한 3-4개 정도의 샘플을 같이 주는 거랑 LLM이 아니라 사람한테 시켜도 그 결과물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겠죠. 똑같은 거를 이제 LLM한테 시키는 거를 소위 말하는 그 RAG 레그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이걸 써야 될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용 효율. 뭐 학습을 하는 것보다는 그 있는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이제 가져와가지고 생성해 쓰는 게 훨씬 더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들 많이 하시고요. 뭐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확실한 출처. 특히 뭐 금융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법률 같은 뭐 정말 정확도가 중요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단순히 생성 결과를 내가 그냥 믿을 수 있냐가 아니라 이 생성 결과가 뭐 어느 문서의 몇 번째 페이지에 있는 어느 문단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생성됐을까 그런 이제 출처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논문 같은 것도 그럴 거고요. 이런 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 레그를 많이 쓰고요. 마찬가지로 그 맥락의 범위 안에서만 답변을 시키는데도 레그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일단은 쉽게 하나만 짚어 넘어갈게요. 소위 말하는 그냥 있는 정보를 그대로 잘라가지고 저장해놨다가 끌고 오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잘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문서 그냥 때려박으면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었나요? 혹은 알아서 해주던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뭐 논문이라든지 뭐 기사 같은 되게 정형화되고 잘 정된 데이터로 하셨을 때랑 실제 실전에서 쓸만한 데이터로 레그를 하셨을 때랑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 사이즈로 데이터를 잘라서 넣어야 될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사이즈로 데이터를 잘라가지고 이제 인베딩해서 집어넣으면은 그거를 가져오는 데 성공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굉장히 많은 대신에 그 정보 하나하나를 담는 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무겁습니다. 또 반면에 그러면 좀 더 가볍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보를 되게 잘게 문단 단위로 잘라가지고 넣어야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뭔가 그 문단 하나에 뭔가 의미 있는 정보가 정말 있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져온다 할지라도 소위 말하는 쓰레기를 긁고 오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보의 가치와 그다음에 리트리벌 자체의 뭔가 정확도 사이에서 이제 트레이드오프를 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혹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갈베전 내가 문서에서 끌고 가는 텍스트를 정말 바로 쓸 수 있는 게 맞아. 문서에 표나 그림 섞여 있는데 이거 파싱 못했으면 어떡해? 혹은 파싱에 잘못 동작해서 완전히 엉뚱한 텍스트로 내가 지금 그 적재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같은 이제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리트리벌, 내가 벡터DB나 혹은 뭐 엘라스터치 같은 검색용 DB에서 가져오는 결과물을 100%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세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맨 왼쪽에 보시는 게 그냥 도큐먼트를 가져와가지고 생성에 사용하는 나이브한 레그라고 하면은 그 앞에 뭔가 유저가 이제 던져준 질문을 뭔가 분석해서 뭔가 증강을 한다든지 혹은 한 번 이제 도큐먼트를 가져온 다음에 그 도큐먼트 중에 정말 이 질문에 맞는 걸 따로 선별을 한다든지 그런 프리프로세싱, 포스트 프로세싱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드밴스드 레그라는 용어로 사람들이 많이들 부르시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저는 여기까지는 약간 이렇게 불러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레그라는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리트리브할까, 어떻게 검색을 할까, 어떻게 예측을 하고 뭔가 검색의 결과물들을 정렬할까 같은 그런 각각의 기능들을 모듈화해서 각각의 모듈이 작동하도록 각각의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모듈러 레그라는 컨셉이 이제 최근에 많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프로덕션 레벨에서 레그를 하신다고 하는 팀들은 보통 여기 어드밴스드 레그와 모듈러 레그 사이 어딘가에서 뭔가 자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시는 편이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과 더해서 저희의 고객사를 같이 작업할 때 그 고객사의 도메인에 최적화된 그런 기법들을 추가로 연구를 하는 편입니다. 또 당연히 실험을 해봐야겠죠. 이제 요거는 이제 감사하게도 며칠 전에 이제 되게 유명한 몇 가지 이제 기법들을 모아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해본 사례들이 있어서 요거로 잠깐 가져와봤습니다. 일단은 하나 소개드리면 이제 레그의 성능을 이제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은 이 답변 말이 돼, 말이 안 돼 이렇게 알아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이 되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기계한테 야, 이 답변 100점 만점에 몇 점인 것 같아?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도구 중에 하나가 이제 라가스라고 해서 이제 LLM을 이용해서 답변의 연관도나 정확도 같은 거를 평가하는 방법을 이제 약간 대체 방법으로 많이 사용해요.
이제 LLM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 뭐 이거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든 사람도 한 80% 정도의 정확도를 보인다. 이제 라가스가 이제 소위 말하는 false positive를 넣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람이 모든 결과를 일일이 보는 게 아니라 기계한테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이제 기능 중에 하나고 저희도 이제 그 공개할 이제 프라이빗 LLM들의 결과를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그 주요하게 사용하는 이제 그 기법들에 대한 뭔가 이밸류에이션 차트인데요. 이거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는데 저 오른쪽 위에 빨간색으로 이제 마킹해둔 거 보시면은 이제 hide라는 이제 단어랑 rerank라는 단어 되게 글씨가 작습니다. 보이실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그 질문과 잘 어울리는 맥락을 어떻게 찾을지 이걸 좀 더 정교하게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저희가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 질문과 맥락의 품질을 증강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맨 처음에 질문을 증강하는 게 무슨 말인지 소개를 드려볼게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1987년에 조선시대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에 대해 설명해줘 라는 질문이 있을 때 이 LLM이 그거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그 질문을 그냥 때려 넣어가지고 뭔가 소위 말하는 허루스네이션이 일어난 답변에다 주머니 생성을 해봅니다. 뭔가 대답을 하겠죠. 뭐 조선시대에는 거북선이 레이저 캐논을 샀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생성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레이저 캐논이라는 거 말도 안 되는 답을 빼보면 조선시대 거북선 무언가 있었다 같은 이런 그 언어적인 이제 맥락들이 실제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실제 대답이랑 소위 말하는 그 언어적인 특성이 어느 정도 이제 온라인이 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상의 답변의 인베딩이 실제 그 자료의 인베딩과 비슷한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그 리트리버의 품질이 향상된다는 결과물이 있었어요. 이런 기법을 이제 하이드라는 기법으로 많이 부르고 저희도 이제 몇 번 사용해봤는데 품질이 나쁘지 않아서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요거는 저희도 많이 테스트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문서들이 이제 수백 개, 수천 개 있을 때 그 유사도가 높은 문서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뭐 생명보험, 뭐 골프보험, 화재보험 그런 보험 상품끼리 뭔가 특성이 있다든지 혹은 같은 문서에서 나온 성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서로 모아서 그 모은 이제 성크들을 한번 요약을 합니다. LLM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요약된 정보를 다시 이제 검색용 뭐 벡터 DB든 엘라스터스는 그런 DB에 때려 넣어요. 그러면 이 요약된 정보는 내가 실제로 원하는 정보의 핵심만 잘 정리를 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정된 이제 검색할 수 있는 기회에서 되게 밀도 높은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뭐 이런 이제 증가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 주제가 아직까지 굉장히 이제 초기 주제인 것 같아요. 아직 개선 여지가 굉장히 많고 뭐 정말 일주일에도 수십 개씩 논문이 쏟아져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잘 이제 팔로우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유용했던 테크닉 중에 하나가 이제 리랭킹이라는 테크닉이에요. 요거는 이제 가져온 맥락들 중에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은 뭐 벡터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혹은 서치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가져와주는 그 정렬의 결과가 그 정말 맞는 결과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완전히 맞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벡터 DB에서 가져올 때는 그래서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보통 뭐 코사인 시밀러리티나 뭐 L2 디스턴스라고 해서 그냥 그 언어를 뭔가 숫자 벡터로 변환한 인베딩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가지고 측정을 해요. 사실 그 맥락의 하나하나를 다 찾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일단은 근데 그게 굉장히 연산이 저렴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와 본 다음에 그 가져온 결과를 가지고 그거를 다시 조금 더 작은 랭귀지 모델에 밀어 넣어가지고 야 이것 중에 내가 지금 한 질문과 더 관련 있는 정보가 뭐야? 라고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결과가 많이 달라져요.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은 벡터 DB라는 거로 한번 이제 정제를 해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후보자 문서를 가져오고 그다음 그거를 다시 랭킹했을 때 저 밑에 있는 정보가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사실 이런 기법들이 뭐 여기에 이제 그 추천 시스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천 시스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캔디데이트를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다시 랭킹 해가지고 위에 한 2개나 3개 정도를 광고로 보여주는 혹은 추천해주는 그런 기법도 최근에 이제 이런 웨이브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고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성능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실험을 해봐야겠죠.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레이걸 태스크를 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사례를 물어보고 이거 형량이 어떻게 될까
징역일까 벌금일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유사한 사례 요런 게 있어라고 모델을 추가로 제공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간단한 레그만으로 답변지 수준이 사실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는 간단한 레그는 잘 적당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올라오기는 합니다. 근데 왜 올라오냐라고 하면은 도큐먼트에 포함되는 그런 샘플들, 이 예시들은 결과물로 제이슨으로 내놓는구나. 이 결과물은 징역 막 360개월 그런 게 아니라 징역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 말이 되는 판결을 내리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생성의 품질이나 얼라이먼트가 좋아지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 현상이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가장 오른쪽 노란색이 파인 튜닝이고 중간에 초록색이 이제 GPT-4, 죄송합니다. 가장 오른쪽이 파인 튠, 중간에 GPT-4, 왼쪽이 베이스라인이고 파란색이 이제 레그 없이 그냥 때려본 버전, 초록색이 그냥 무식하게 레그를 해본 버전, 노란색이 약간 하이드나 리랭크 같은 기법을 적용한 버전인데 그냥 가볍게 그냥 일반적인 레그만 해도 결과물은 좋아졌습니다만 결국에는 파인 튜닝 모델이 가장 좋다라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이런 리랭킹이나 증강 같은 기법이 좋다 이런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이거를 써야 실제로 쓰는 시점에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왜 고민을 해야 되냐? 사실 코스트가 존재합니다. 이런 뭔가 그 쿼리를 증강하는 거나 아니면 검색을 가지고 한번 정렬하는 거는 결국에는 조금 더 작은 모델이긴 합니다만 일종의 랭귀지 모델을 한 번 더 때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답변을 생성하기 위해서 뭔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그 베이스라인을 했을 때 그 생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레그를 했을 때 걸리는 시간 대비 뭔가 하이든과 리랭크 같은 고급 기법을 적용했을 때 사실 그 첫 답변, 그 퍼스트 토큰이 생성되는 시간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걸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용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모델이 충분히 가벼워서 한 1, 2초 정도 딜레이는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몇 초의 딜레이를 감수하고 나는 정말 최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CS 그 고객 응대에 답변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도메인의 챗봇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런 딜레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말 마지막 1%까지 성능을 높여야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럴 때는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간단한 검색이나 혹은 가벼운 유저 챗봇인데 유저가 검색을 하는데 유저가 물어보는데 원래는 1초면 대답을 하다가 갑자기 막 4초, 5초 걸렸어. 그럼 유저가 떠나가겠죠. 이런 유저 경험을 고려를 해서 이제 이런 기법들 도입을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런 기법들을 적당히다 적용한 소위 말하는 어드밴스드 레벨 시나리오에서 굉장히 답변의 성능이 높아졌고요. 거의 80, 한 2, 3점. 그러니까 50개 중에 한 40개 넘게 거의 답변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렇고요. 사실 이제 이런 실험들에 대해서 약간 캐비앗을 한 말씀드리고 가면은 사실 그 이번 저희가 발표용으로 했던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답변이 비교적 많이 정형화된 테스트였는데 좀 더 복잡한 답변을 하셔야 되거나 서머라이제이션, 리즈닝 혹은 수학 같은 이제 조금 더 이제 LLM이 어려워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리하면은 마찬가지로 약간 요약을 하고 넘어가면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갈베지는 갈베지다. 데이터가 무조건 좋아야 돼요. 잘 정리된 데이터가 있을 때 내가 정말 약간 나이브하게 레그를 해도 굉장히 품질이 좋아지고요. 사실 데이터가 엉망이면은 인베딩이고 뭐고 리랭킹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베딩의 의미를 유지하는 적당한 사이즈의 청크, 그 다음에 얼마나 이제 LLM이 알아먹을 수 있는 좋은 데이터를 사용할지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검색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인하색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그 추가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코스트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그 프라이빗 LLM을 잘 만드는 기법들에 대해 설명을 했고 이제 잘 서비스하고 더 저렴하고 빠르게 서비스하는 기법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약간 부족해서 약간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퀀타이즈를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이제 LLM의 하나하나의 파라미터는 사실 16비트짜리 이제 그 소수 그 플로팅 포인트 넘버예요. 근데 요거를 4비트짜리로 조금 이제 줄여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모델의 전체 사이즈가 4분의 1로 줄어들면서 그 모델의 메모리 사용하는 양도 줄어들고
뭔가 조금 더 속도도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하는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키워드만 짚고 넘어가면 AWQ라는 물건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서비스 하실 때 그 마지막 그 모델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한번 양자화해서 사용하면은 굉장히 성능 향상이나 메모리 사용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실 요새 라이브러리에 거의 대부분 지원을 해서 키워드 짚고 넘어가면 이제 플래시 어텐션이랑 페이지 어텐션 VLLM 이 두 개의 이제 기법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이제 검색의 속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유명한 라이브러리에서 쉽게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키워드만 짚고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실험을 해보면 이제 굉장히 사실 그 저희도 감탄을 했는데 단순히 그냥 모델을 그냥 포비트로 퀀타이즈해서 혹은 모델 자체를 그냥 서비스하는 거에 비해서 거의 5배, 6배 가까이 모델의 성능이 이제 모델의 인퍼런스 속도가 좋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같은 양을 서비스해도 5배, 6배 저렴하게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저렴한 GPU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로드를 걸어봤을 때 뭐 그냥 순서로 말씀드리면은 하나의 이제 소위 말하는 커머셜 GPU, L4라는 이제 싼 GPU가 보통 그 잘 최적화를 했을 때 초당 한 800토큰에서 1000토큰까지는 안정적으로 커버가 가능했습니다. 사실 로드를 더 걸면은 2000, 3000도 가능하긴 한데 그럴 때는 보통 이제 뭐 생성 중에 하나가 갑자기 결과가 이상하다든지 아니면은 타임아웃이 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은 보통 한 7, 800토큰이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 간단히 7, 800토큰을 초당 생성하고 1시간에 $1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보통 이제 1밀리언 토큰 하나가 글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당 한 0.3불에서 0.4불까지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 실제 상황에서는 뭐 밤에는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할 거니까 그때는 그냥 모델이나 GPU가 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여기에 한 뭐 2배, 3배 정도는 곱해야 말이 되는 숫자입니다만은 사실 보시면은 GPT-4는 같은 100만 토큰에 45달러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인풋 30, 아웃풋 60입니다. 그냥 중간을 때려 넣어서.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빠르고 가볍다는 모델도 사실 밀리언 토큰당 $1는 보통 쉽게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가 프라이빗 LLM을 직접 띄우고 학습하고 래그해서 사용해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운영 오버헤드를 감안해도 적절한 가격에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밀도 높은 주제들을 굉장히 빠르게 제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데요. 요약을 해볼게요. 그래서 프라이빗 LLM 처음에 그냥 기본 모델은 사실 GPT 대신 쓸 이유도 없고 대답도 잘 못하고 무겁고 느리고 비싸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파인 튜닝 그 다음에 래그를 이용한 검색의 증강 마지막으로 이제 양자화와 뭐 몇 개 캐치를 이용한 이제 가속까지 하면은 적어도 내 태스크에서는 GPT-4보다도 훨씬 고성능이고 근데 만들고 운영하는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만드는데 한 뭐 $100 플러스 뭐 벡터DB 같은 거 운영하는 비용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몇 억짜리 비싼 GPU가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컨슈머 GPU에서 사용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빠르고 저렴하게 내가 원하는 태스크의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이제 몇 번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다 좋아요. 뭐 열심히 했고 뭐 열심히 만들어봤는데 내가 그러면은 뭐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하고 새로운 프로세스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일단은 짧게 답변드리면은 예스긴 합니다. 결국에는 최고의 성능을 달성하려면은 래그만 할 수도 없고 파인 튜닝을 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둘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파인 튜닝이 생각보다 비싸지도 않고요. 또 반면에 래그가 생각보다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잘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높은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긴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나왔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길었죠.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해야 돼. 매번 내가 손으로 해야 돼. 당연히 안 되죠. 소위 말하는 재현 가능성, reproducibility가 필요하고요.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문서가 추가됐을 때 그 문서를 인덱싱해서 벡터DB에 집어넣고 그 문서 가지고 파일팅에 돌려가지고 새로운 모델에 배포되는 그 과정을 자동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그렇게 한번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놓은 다음에 실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머신러닝 혹은 NLP 엔지니어들은 뭔가 프롬프팅을 잘 한다든지 혹은 뭔가 모델이 정말 잘 작동하는지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그런 정말 인간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워크플로우를 구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뭔가 샘플 아키텍처를 가볍게 보여드리면요. 이제 저 왼쪽 빨간색 박스에 소위 말하는 데이터셋이 존재하고요.
뭔가 PDF 파일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필요한 문서를 업로드했을 때 그 문서를 시작으로 그러니까 벡터DB를 구축하는 파이프라인이 존재하고 파인 튜닝을 하는 파이프라인이 존재하고 그 중간중간에 내가 새로 적재한 데이터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이벨루에이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이벨루에이트한 다음에는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노란색 박스로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서빙 그 모델을 서비스해보고 그 모델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파이프라인스러운 UI로 복잡한 LLM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이런 그림이 저희가 제안드리는 이제 프라이빗 LLM의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오셨을 때 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제가 표정을 보니 절반 정도는 이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어렵고 복잡해요. 지금 이런 기술들이 사실 한 1년만 지나도 되게 낡은 것일 건데 이거를 항상 따라잡고 있기도 너무 쉽지 않고 어려워 보여요. 사실 이거 조금 더 쉽고 편하게 그냥 나는 데이터만 들고 있는데 내가 좀 더 잘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 세션 끝나기 전에 이제 광고 타임 하나 하고 넘어가는데 아까 저희 대표 안정환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모델을 빌드부터 서비스하고 모니터링하는 전체 과정을 전부 하는 이제 그 MLOps 스택 말 그대로 이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는 그런 제품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보시는 그 좋은 모델을 선택하고 그 모델을 파인 튜닝해서 배포해보고 그 배포된 모델을 실제로 이벨루에이트하고 이제 그 좀 더 이제 개선해보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이제 도구 제품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개를 드려보면 왼쪽에 있는 파이프라인 같은 거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복잡한 뭐 벡터DB 인덱싱 혹은 뭐 파인 튜닝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서비스 가지고 이 서비스가 지금 내가 몇 개의 워커가 떠 있고 얼마나 많은 요청을 처리하고 있고 각각의 요청이 어떤 결과를 내보는지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서비스, LLM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다음 주 중에 한번 개편된 버전 런칭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 저희 이제 뱃을 접속하셔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좀 약간 알아듣기 어려운 내용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많이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